주자 묘목 선택입니다. 주자 묘목 선택인데요. 누가 한 번씩 보면 몇 년까지 갑니까? 50년 이상. 50년 이상 세대를 하는데 우리 농가가 너무 계획 없이 묘목을 바로 선택합니다. 한 번 주자 묘목을 잘못된 걸 심어놓으면 50년 동안 피해를 받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묘목은 가능하면 바이러스가 유전되지 않는 묘목 아니면 무량계통 묘목을 접수를 채취해서 접목을 해야 된다. 바이러스 아주 중요합니다. 유자 1년에 싹이 몇 번 나죠? 3번 납니다. 3번 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진딧물이 감귤류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감귤을 제주 감귤 시험장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감귤류가 바이러스에 40% 이상 감염됐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유자나무 가지가 이렇게 입이 잘 나야 되는데 진딧물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입이 생긴 이 도장지 가지는 절대 접수로 채취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가지를 채취해가지고 접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가 걸린 가지를 그대로 갖다 심게 되는 거죠.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절대 묘목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 묘목을 옷에서 접수 채취해서 접목을 해야 된다. 이거에 나와 있는 게 심지어는 자기가 묘목을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성목을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전쟁하는 데 가서 도장 접수를 채취하고 있어요. 그런 묘목은 정상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흥군에 유통되는 묘목이 80%가 동네 허가도 안 받고 유통되는 묘목 80%예요. 80%. 그래가지고 그 묘목을 심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된 묘목이 됩니다. 이 묘목은 갖다 심어가지고 관리를 잘해도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또 제대로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이러스 이면되지 않는 무량 계통을 보호소에서 접수를 채취해서 접목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잔뿌리가 많고 뿌리가 절단되지 않는 튼실한 묘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장가지가 많은 묘목이 고장성 묘목보다는 양호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묘목을 뿌리를 뭘로 쓴다 그랬죠? 생자나무. 생자나무 뿌리를 쓰는데요. 생자나무는 굉장히 뿌리가 가릅니다. 가늘어서 언제 묘목을 캐냐면 보통 3월 중하순에 묘목을 캐요. 3월 중하순에 묘목을 캐도 되는데 3월 중하순은 우리 고흥군 기온이 굉장히 건조할 때예요. 건조할 때 유자 묘목을 캐가지고 1시간 이상 방치해 놓게 되면은 잘뿌리가 싹 말라 죽게 돼요. 그러면 거기 활착이 잘 될까요? 활착이 안 됩니다. 그런 묘목을 심어 놓게 되면은 한 18월까지 한 7월까지 헐해가지고 싹 다 나고 그대로 정착을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도가 완전히 올라간 7월 하순이나 8월 초부터 이제 약간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것은 처음부터 캘 때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목을 그래도 사오신다라면 묘목을 캘 때 12시 묶으면 바로 캐가지고 12시 묶어가지고 바켓에 물을 채워서 거기다 담궈가지고 포장을 바로 해요. 그래갖고 갖다가 식재해야 활착이 빨라요. 활착. 잔뿌리가 많아본 다음에 와서 식재를 해놓게 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7월 하순에 8월 달에 짝이 터. 그것도 그때 짝이 트면 다행이에요. 짝이 안 트고 그 다음 해까지 가만히 파래갖고 있는 묘목이 많아요. 이것은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심는 시기는 봄에 정식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심는 시기는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유자람을 식채해놓고 싹이 한 10일 후에 나는 것이 가장 말짱이 좋더라. 10일 후에 나는 것이. 그래서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입니다. 봄 심기를 일시할 때는 여름 심기를 하는데 보통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상순경에 장마기에 식재한다. 장마기에 식재한다 그러는데 아까 유자람과 1년에 몇 번 큰다 그랬어요? 3번 큰다 그랬죠? 3번 크는데 3번 크면은 유자나무도 뿌리도 3번 자랍니다. 3번 자라게 되는데 첫째 뿌리가 언제 내리냐? 5월달에 내려요. 5월달에서 6월 초까지 6월 초까지 내리게 되는데 6월 하순이나 7월달에 심으면 어때요? 이미 뿌리가 한번 내려본 다음에 식재를 하기 때문에 겨울 넘기기가 봄 심기 한 것보다는 매우 불리하다. 이걸 감수하고 식재를 해요. 그 다음에 제식거리 결정은 관리 작업의 편의성, 토지의 비옥도, 기계와 유무, 관벌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며 매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농작업에 인부 얻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죠. 지금 외국인들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와 있는데 기계화가 안 되면 앞으로 유사 농사 짓기 절대 힘들어요. 반드시 기계화를 해야 돼요. 퇴비 살포기로 뿌리고 농약도 SS기로 치고 수확 작업도 운반기가 들어가서 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식거리 줄사이는 반드시 5m는 돼야 돼요. 반드시 5m는 돼야 기계 작업이 가능해요. 여기 이제 비옥지, 땅이 비옥한 데는 5m, 5m나 6m, 5m 이렇게 시기하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5m, 줄 사이는 한 5m. 요 줄 사이는 5m가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퇴비살포기나 SS기나 이걸 가능해요. 가능해. 이 나무 사이는 4 내지 5m. 4 내지 5m. 왜 요 줄 사이는 5m가 나오면 요 가지가 뻗기 때문에 5m가 안 되면 이 사이로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돌아다닐 수 없고 또 옛날에 4m나 뭐 3m나 이렇게 심은 데가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목이 걸리고 이 팔이 걸려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느낀 우리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줄 사이는 반드시 5m는 최소한도 5m는 해야 된다. 이걸 꼭 인식하시고 5m를 식재하면 시간에 40주가 들어갑니다. 5m, 3m를 하면 67주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m, 33주. 5m는 40주가 들어요. 40주 들어가는데 대부분 지금 식재한 우리 평균 보면은 한 40주에서 45주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공군에 심어놓은 식재 나무. 그 다음에 이제 계획적인 밀식 재배에 대해서
제시걸로 감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요 5m를 싣고, 여기 2.5m를 싣고 5m 싣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것을 이제 비워낸다, 비워낸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저 심어가지고 비워낸 농가를 한 농가도 제가 못 봤어요. 절대 아까워서 나중에 가서 비워낼 수가 없어요. 절대 비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이렇게 주사에 이렇게 한 5m 갖고 비우고, 요 주사에도 5m를 심으면 여기는 한 4m라든지 5m라든지 이렇게 샤기가 3m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4m, 최연도 4m, 5m는 한 4m 정도 이렇게 쉽게 해서 심게 되면은 아주 좋고, 또 묘목을 직접 여기다 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묘목을 사다가 요즘 저기 그 얼뭉얼뭉한 좀 망포트가 있어요. 망포트가 한 그 35cm 정도, 이 넓이가 35cm 정도. 거기다 대는다 탭이 아주 후숙 잘된 탭이 잘 넣어가지고 한 2년 정도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그놈을 캐다가 심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년생 바로 그냥 거기다 심지 않는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 옛날에는 우리가 이사람 심을 때 마늘밭 꼬랑 사이에다가 삽 한 수삽 하고 다 심었어. 지금 심어진 것이 80%가 마늘밭에 삽 한 수삽 해가지고 심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뿌리가 제대로 밑으로 못 들어가고 위에만 뻗어 있기 때문에 동해를 맞는다든지 또 바람이 분다든지 하고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나무를 제대로 심으려면 80 내지 1m를 파야 되잖아. 이렇게 나무 파고 식재를 해야 되는데 넓이는 1m 내지 1.2m, 제일 밑에다가 거친 탭이 소석해 이걸 반드시 섞어서 넣고 위에는 덮어야 되는데, 석회를 바로 땅속에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석회를 바로 땅속에다 넣게 되면 석회층이 생겨가지고 안 넘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거하고 잘 섞어서 돼야 돼. 그거하고 잘 섞어서. 그래야 안 굳어져요. 그 다음에 제 위에는 완숙탭이, 용성인비, 이걸 잘 섞어가지고 1m 판 이 흙을 이 위에다가 다 쌓아놔야 돼. 이 위에다가 높은 마을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데, 이 작업을 1년 내지 최소한도 한 7, 8개월을 해놔야 이 땅을 1m 판 흙이 비가 오거나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이 안정이 돼가지고 나무를 식재했을 때 이 전목 부위가 이 원래 땅보다 한 20cm 올라오게 반드시 식재해야 돼. 20cm 정도 땅 위로 올라와 있게. 그래야 나중에 이쪽에 비료하고 뭐라고 관리하다 보면은 이쪽 흙이 저 땅보다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목 부위를 낮게 심어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 옆에 흙이 높아져가지고 전목 부위가 땅속으로 다 묻히게 돼요. 묻히게 되면은 이 나무는 굉장히 수세가 약해지죠. 그래서 반드시 쉽게 돼가지고 전목 부위가 활착이 됐을 때 20cm 이상 올라와 있게.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땅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쌓아놓은 기간이 짧게 되면은 나중에 땅이 내려앉으면서 나무가 비틀어지게 심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8개월 내지 1년 전에 작업을 해놔야 된다. 나무 심으려면. 왜? 이 나무가 한 나무 10개로면 50년 이상 갈 텐데, 예? 계획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계획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1년 하면 힘들었는데 같이 따라가서 너무 쌓고 와서
심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확실히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우리가 지금 이쪽에 369 농장이 있는데요. 제가 98년, 90년도에 나무 숙제했다 했죠. 89년도에 저는 1m 한 50 정도 팠어요. 1m 50 정도 파가지고 그거 원래 이제 상전 뽕나무 가시는데요. 뽕나무 캐서 한쪽으로 딱 쌓아놨다가 제일 밑에다가 뽕나무 넣고 그 다음에 집 옛날에는 저 베리로를 안 묶고 전부 다 사람이 묶었습니다. 그 집 묶은 거 한 8군데씩 이 땅속에다 넣고 그 다음에 석회 넣고 용성잎이 넣고 탭이 넣고 1년을 쌓아놨다가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래서 제가 접목을 해가지고 2년생을 심었는데 심은 4년째부터 수확을 했어요. 4년째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 자라는 속도도 다르지만 이 유자나무 줄기가 매끈매끈해요. 건강미가 넘쳐 흘러. 그걸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작업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쉽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재 후에는 요 충분한 관수를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물. 아까 제가 묘목할 때 바로 뿌리 바켓에 묻혀갖고 심으라 그랬죠. 포장을 하라 그랬죠.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을 때도 바켓에 옆에 물 딱 꽂아놓고 거기다가 뿌리 축여가지고 심고 충분한 물을 관수를 해야 돼요. 뿌리를 안 말르게 하기 위해서. 수분 유지를 위하여 부초, 벽지물을 피워가여 건조를 방지해야 됩니다. 기준을 세워서 바람 피해를 방지합니다. 8차 후에는 속효성 비료를 자주 분시하여 초기 성육을 촉진시키다. 촉진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유자나무 심어놓고 죽는다고 해서 올해는 가만 놔뒀다가 내년부터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3월달에 3월 하순경이나 4월 초에 식재를 했으면 6월달부터 6월 하순부터 10월달까지 수시로 분실해야 돼. 수시로 비료를 분실해야 돼. 분실. 나눠서 준다고 말이에요. 나눠서 주게 되는데 나무 있으면 요 가지 푸고 예? 욕심 많게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해갖고 여러 번 나눠서 주라고 말이에요.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 번에 많이 주면 나무가 죽을 확률이 있어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가업 부분에 조금씩 해갖고 수시로 비료를 준다고. 배운다라면 조금씩 줘요. 그러다 보면은 그의 나무가 많이 자라게 돼요. 굉장히 크게. 그러면은 겨울 넘기기가 훨씬 쉬워요. 겨울 넘기기가. 나무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8차 후에는 반드시 속효성 비료를 분시하여 초기 생육을 촉진시킨다. 유목기에는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고 수분관리, 중견제초, 방안대책 등 계획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특히 굴라방, 응애, 진딧물 방제에 힘써서 조기에 나무 수관이 커지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조기에 수관이 커지도록. 굴라방을 잡으려면 5일 내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약을 쳐야 굴라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굴라방.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요목을 식재를 해가지고 그 다음 겨울에 봄까지 죽이지 않고 살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자나무 영양생산과 결실 분화 과정. 자, 아까 제가 땅이 3번 한다 했죠. 보통 4월
한 11년부터 싹이 나기 시작해갖고 6월 초까지 이렇게 5월 초까지 이렇게 싹이 신장을 해가지고 6월까지 이렇게 동화를 합니다. 이것이 봄까지인데 우리 유자나무에는 큰 나무에는 봄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봄까지가 아주 중요한데 봄까지는 보통 10cm에서 15cm 정도만 10cm에서 15cm 정도 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일 수세가 안 됩니다. 봄까지 나오고 여름까지는 7월 초부터 시작을 해갖고 8월 중순경까지 이렇게 나는데 여름까지가 이제 크기 때문에 기간도 길고 크게 크기 때문에 수관을 확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수관 확대. 이 봄까지는 겨와 결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까지는 사실상 유목에서는 필요하지만 큰 나무에서는 될 필요가 없어요. 왜? 가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라방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나무가 잎이 정상적이에요. 자, 이렇게 뿌리가 가지가 세 번 크면 거기에 바로 이어서 뿌리가 커요. 뿌리가 5월 상순경에 봄까지가 나오면은 봄순이 5월 상순경부터 7월 상순경까지 이렇게 봄순이 봄 뿌리가 커요. 그 다음에 또 7월 달에 이렇게 가지가 나오면 8월 달에 뿌리가 크고 그 다음에 10월 초에 또 뿌리가 크고 봄까지도 세 번 크고 뿌리도 세 번 자라요. 그래서 아까 묘목 식재는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경 식재는 이렇겠다. 이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꽂는 분화가 1월부터 2월 사이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개화는 언제 하냐? 보통 5월 한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를 해가지고 5월 한 25일경까지 만개기를 이루어서 6월 초에 되면 이제 꽃이 떨어지게 됩니다. 꽃이 떨어지고 결실을 해서 이제 우박이나 비대가 되고 과실은 비대가 시작을 하고 11월 달에 이제 완숙이 됩니다. 그래서 생경낙과는 보통 7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월 초까지 생경낙과가 돼요. 유자가 떨어지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유자는 꽃 피는 숫자에 비해서 결실이 17% 내지 20%. 꽃 피는 숫자에 비해서 결실률이 17% 내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게 돼 있어. 이 생명이 낙과로 그래서 이제 과실이 세포 교육이 거쳐서 과일 세포 증가기 그 다음에 과실 착취기 이렇게 유자가 생육 분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형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수형 구성은 개심 자연형이 기본형입니다. 개심 자연형이 기본 수형인데요. 개심 자연형에서는 3개의 원가지를 형성시키는 것이 기본이고 그 원가지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2개의 3개의 원가지를 형성시킨다. 원가지 수가 많으면 어린 나무일 때는 빈 곳이 없어서 수량이 많으나 성목이 됨에 따라 가지 수가 많아져서 수관 내부가 대부분 골격지로 채워져서 수량이 낮아지고 최종적으로는 수용을 걸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30 내지 40cm에서 가지를 하나 냈고 또 이 가지에 한 20cm 내지 25cm에서 가지를 하나 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가지에서 15 내지 20cm에서 가지 하나 냈고 이렇게 세
세 가지를 키우는 게 유본행이다. 유본행인데 보통 밑에 제일 밑에 원가지는 이 분지각도로 50도, 두 번째 가지는 45도, 세 번째 가지는 40도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나무를 내려다봤을 때 사방으로 이렇게 가지가 퍼져나가. 이렇게 사방으로 가지가 퍼져나가는 것이 대신 자연이니까 대신 자연형 1-2년생 관리. 충실한 1-2년생 용으로 심었을 때는 지표면으로부터 60 내지 70cm 높이에서 잘라 충실한 많은 세 가지를 발생시켜 원가지 후보지로 키운다. 뿌리의 발달이 빈약하거나 눈이 충실하지 못한 묘목일 때는 자르지 말고 그대로 키운다. 자, 이런 묘목을 이렇게 60 내지 70 높이에 70cm 높이에서 이런 묘목을 자른단 말이야. 이걸 자르면 높아져 반드시 발라야죠.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나왔을 때 그 다음 해 봄에 30 내지 40cm 척까지 내요. 그 밑에 것을 잘라내고 한 가지 냈고 그 다음에 20 내지 25cm 또 한 가지 냈고 그 위에 자르고 마지막 한 가지 냈고 여러분 전쟁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부자나무를 전쟁을 할 때 부자나무 전쟁을 할 때 자, 이 가지는 앞으로 연장을 해서 쭉 키우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3분의 1만 남기고 여기서 잘라요. 그 다음에 이 가지는 앞으로 열배 결과 모지로 쓰란다. 그러면 3분의 1을 남기고 3분의 1만 잘라. 자, 이렇게 가지를 자르는데요. 이렇게 가지를 자르다 보면은 이 3분의 2를 자르고 3분의 1만 남겨놓은 가지는 여기서 충실한 눈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쭉 커가고 이 3분의 1만 남기고 자른 가지는 여기에 적은 눈에서 가지가 조금만 자라고 요 밑에서 이렇게 가지가 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놈이 결과 모지가 돼요. 계속 연장해서 크게 나올 가지는 짧게 자르고 연장을 안 시키고 결과 모지를 쓸 가지는 짧게 자른다고. 반대라고 말해요. 반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를 좀 3분의 2를 잘라본 것은 여기서 강한 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가고 이 3분의 1만 남겨놓은 뒤는 여기서 적은 순이 나온과 동시에 밑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와가지고 결과 모지가 된다. 그 다음에 3, 4년생의 정지 3 내지 4년째의 정지는 병원 가지를 만드는 정지 작업이다. 원가지의 선단부에서는 비교적 힘이 강하고 긴 새로운 가지 몇 개씩 발생하므로 그중 선단의 가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가지는 기부에서 잘라내어 경쟁을 받고 남긴 가지는 3분의 1 정도 짧게 잘라 원가지의 연장기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세로 나왔으면 여기서 좋은 가지는 이렇게 딱 예측해서 그럼 이제 전쟁을 완전히 마쳐놨을 때는 이런 가지 형태가 돼요. 이런 가지. 3년째. 그 다음에 4년째. 4년째는 어째? 나무 이제 수행이 완전히 갖춰졌죠. 아니, 이렇게 나무를 키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데 아까 제가 분지 각도를 이야기했는데 이 가지가 제일 먼저 생긴 가지예요. 제일 먼저 생긴 가지인데 이 가지를 한 40도나 분지 각도 한 40도나 45도로 했을 때는 이 가지가 엄청나게 커져버려가지고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가지는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럼 이 수영이 완전히 기형이 됐기 때문에 이 나무는 조금 덜 일찍 나왔기 때문에 좀 덜 자라기 위해서 분지 각도를 한 50도로 넓혀주고 50도 넓혀주고 두 번째는 45도로 하고 세 번째는 40도 정도로 해서 좀 세워줘야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맞게 커간다고 말이에요. 균형이 맞게. 나무 색택 모양을 잘 관찰한 다음 전반적인 절정 방침을 세운다. 나무를 잘 관찰해보고 이 가지 자르고 이 가지 자르고 좀 마음적으로 방침을 세운 다음에 전정을 해야 된다. 골격기 선상으로부터 기부에 걸쳐 수영을 어지럽히는 웃자람 가지와 지나치게 커진 격가지 등의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낸다. 세부적인 전정은 원가지, 요건가지의 선반부로부터 기부 쪽으로 내려가면서 전정을 비롯하되 강하거나 쇠약한 격가지를 제거하여 열매 가지로 배치한다. 수영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감전적이 되기 쉬우므로 가까이에 가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간 강한 가지라도 남기는 것이 좋다. 수영에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잘라놓고 보면 나중에 가지가 몇 개 안 남은 형태가 됩니다. 그럼 수제가 떨어져요. 자, 어찌 전쟁이 잘 됐습니까? 어쨌습니까? 이렇게 큰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뿌리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문제. 자, 이 나무는 어쩝니까?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나무가 어떨까요? 차고 건조한 겨울이 오게 되면 죽을 확률이 90% 이상 죽을 확률. 왜 죽냐? 왜 죽냐라면은 나무는 이렇게 위에 부위가 있으면은 밑에 뿌리도 위에만큼 똑같이 뻗어요. 똑같이 뻗는데 이 가지를 잘라보게 되면은 이 뿌리 기능이 확 떨어져. 뿌리 기능이 떨어진다 보면 이 나무 전체가 수세가 약해져가지고 나무가 죽을 확률이 높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르더라도 이렇게 남겨놓고 자르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원가지에 이렇게 들어가서도 자르면 안 되겠지만 이런 쪽으로 잘라줘가지고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도포제를 3번 이상 발라가지고 수분 유출이 없이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나무 가지고 자 이렇게 자르고 나무가 여기 살아남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좀 급해. 나무가 키가 크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걸 나무를 만들라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나무 죽을 확률이 90% 이상 된다 그랬죠. 절대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나무를 자르더라도 한 4 내지 5년 정도 열을 두고 한 가지씩 잘라가서 나무 수영을 최종 수영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20년 이상 된 나무를 죽여보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자, 이 가지도 지금 이렇게 잘랐는데요. 잘랐는데 여기 돋보기는 약간 말리기는 달랐어요. 잘랐는데 여기가 나무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죽어 들어가서 요 밑에까지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수시가 흘러내리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나무 가지 어디 잘라야 됩니까? 너무 이렇게 잘라도 안 되지만 이 정도 잘라야 돼. 이 정도 잘라가지고 도포지 한 3번 이상 바르게 되면은 썩어 들어가지 않고 여기 상처가 아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 있는 나무는 제일 먼저
죽은 나무 가지 먼저 쳐내고 여기서 제일 불필요한 가지 하나 정도만 쳐요. 하나 정도. 1년에 하나 정도씩. 그러면 한 3, 4년 되면 어느 정도 요 가지가 됩니다. 자, 이 나무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가 있는데 5가지 정도가 있으면 올해 이거 하나만 짜고 나머지 대고 놔둬요. 하나만 짜고. 그래가지고 이 뿌리 기능이나 수색을 유지를 해가면서 나무를 만들어야지. 성질 그만하게 하루아침에 잘라갖고 나무 수액 만들려면 안 된다고 말이야.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큰 나무 전체를 죽인다. 나무 수액 만들려다가 큰 나무 전체를 죽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착과율을 항상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항상 바뀌는 그 유자 대목에다가 유자를 붙인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자 실세 나무는 크는데 과일이 안 열려있을 때 한상 바퀴를 해주는데 한상 바퀴는 바퀴가 필요하고 우리가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철사 돌리기가 있어요. 철사 돌리기. 주간이나 주지, 부주지를 묶어주세요. 단생 철사로 묶어주고 양분 이동을 차가 난다. 묶어주시기 언제냐면 8월 중순에 묶어줘요. 8월 중순에 묶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봄에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봄에 풀어주면 풀어주면은 작가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8월 중순에 해주면 이렇게 안 해준 거에 비해서 한 170% 정도 이렇게 착과율이 높아지더라. 9월달에 한 것은 조금 효과가 줄어들고 9월 하순에 10월 중순에 이게 한번 더 효과가 줄어든다. 이런 시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자에서 가장 수영 구성하는데 중요한 것이 가지 유인이에요. 우리 유자나무는 우위로 흘러가는 정수 우세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가지 유인을 안 하고는 절대 수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수영. 절대 수영을 만들 수가 없는데 유자나무는 유인을 안 하고 가만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배나무 빗자루 거꾸로 세워놓고 같이 이렇게 자라게 돼요. 이렇게 자라면 수행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수행이 안 돼요. 절대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인을 해줘요. 유인. 반드시 유인을 해줘야 유자나무는 전지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유인을 해줘야 수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수행을 만드는데 가지 생육 각도별 연내 CN을 C에는 탄소, N은 질소. CN율은 수평에 가까울수록 CN율이 높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유전하고 가지를 여기를 세 가지를 하면 여기를 50도로 하겠죠. 50도. 여기는 45도. 여기는 40도. 이렇게 하라겠는데 이렇게 한 60도나 60도가 하면은 이 수평에 가까울수록 CN율이 높아진다고 하죠. 높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도장지 발생이 많아가지고 너무 또 이 가지를 5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도장지 발생이 많아가지고 수영을 걸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래요. 가지 생육 CN율은 수평에 가까울수록 CN율이 높다. 가지가 수직 가지에서 강한 착가지가 형성되고 긴 가지일수록 미흡화 비율이 높고 수평 가지는 직화 비율이 높고 개화량이 많고 사화 분화 및 개화에 유리하거나 가지 영양 상태에 고려해 볼 때 45도가 적당하다. 45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수직에 강한 가지일수록 위협화 비율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자 꽃이 두 가지를 피워요. 두 가지. 위협화가 핀다. 위협화. 위협화가 피고 그 다음에 직화가 피어요. 직화. 이렇게 두 가지가 피는데 위협화는 뭐냐?
열매 요 밑까지 갔을 때 순이 자라가지고 유자 잎이 3개 내지 5개가 달린 다음에 끝다리가 열매 맺는 거. 이거 위협하는 거. 그 다음에 직화는 열매 육건 밑까지가 있을 때 바로 결과 모지가 나와가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직화예요. 요 2가지가 꽃이 펴요. 유자. 2가지가 꽃이 피는데 요 위협하는 이 싹이 나와서 잎이 생긴 다음에 열매가 맺기 때문에 이 열매가 늦게 맺어요. 우리가 꽃이 2차, 3차, 1, 2차, 3차로 핀다 안 그럽니까? 요건 2차 이후에 피요. 늦게. 그 다음에 요 직화는 결과 모지가 나오고 꽃이 바로 피기 때문에 일찍 피어요. 일찍. 일찍 꽃이 피어요. 일찍 꽃이 피게 되는데 나중에 7월 하순에나 8월 초에 가서 이 2개의 열매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직화는 일찍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열매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어파는 늦게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요 직화에 비해서 열매가 조그맣게. 그런데 나중에 수확할 때 가서 보면은 수확할 때 가서 보면은 직화보다는 유연파가 열매가 훨씬 커져요. 왜? 이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3개에서 5개가 있는 다음에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적과를 한다면 어떤 걸 따야 되겠어요? 당연히 직화를 먼저 따요. 열매가 그때는 크고 좋더라고요. 7월 하순에서 8월 초에. 자, 굵은 가지 유지 방법은 이 끝에 부분을 가지를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반드시 구부러진 부분을 묶어요. 구부러진 부분을 묶어야 가지가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요. 반드시 올라가는데 구부러진 부분을 안 묶고 만약에 옆으로 묶어서 유인을 한다.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지가 활같이 됩니다. 이렇게 활같이 되면은 요 뿌리에서 쏟아지는 양분을 요 끝까지 못 보내고 끝까지 가는 양분은 특히 줄어들고 여기 구부러진 부분에서 엄청난 도장지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가지를 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손도 잘못되게 해가지고 구부러진 부분을 반드시 묶고 유의를 해야 됩니다. 유의를 해야 되는데 유의를 할 때 옛날에는 이제 뭐 파이프나 뭐 철근이나 이런 걸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 끈 고정한 유인기가 있다고. 끈 고정한 거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서 끈을 넣어가지고 요 손으로 잡고 위에서 발로 딱 밟으면은 이 끈이 땅 속에서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 딱 빼내보면은 이 땅 위에가 끈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묶으면은 이런 파이프나 철근이나 이런 걸 박을 필요가 없이 고정시키게 되는 이런 기구가 있어요. 이거 한 5만 정도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갖고 왔다가 깜빡 지금 그걸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유의를 해주면 왜 그러냐면 여기를 파이프나 철근이나 이런 서프치로 해서 막뚝을 박아놓으면은 유자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해요. 튀어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넘어지면 아주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기구를 사용을 해서 유인을 해주면 위험한 거 없이 또 이런 말뚝 준비할 필요가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 6, 7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유인을 해야 됩니다. 자,
물렁새를 이용 방법인데요. 21mm나 25mm 파이프를 이렇게 동그랗게 밴딩을 해가지고 요 밑에를 네 군데를 딱 고정시키고 위에 있는 가지를 여기다 묶어서 유인을 해줍니다. 이 가오는 방풍 조성 잘 돼 있고 요 방향으로 잘 돼 있고 물렁새를 이용해가지고 유인을 딱 해놨는데 나무 수행이 어쩝니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잘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굴려야 된다. 그 다음에 당근 뿌리를 잘라줘야 돼. 뿌리를 잘라줘야 유자나무가 젊어져. 뿌리 잘라줘야 돼. 너무 많이 자르면 못잖아. 너무 자르면 안 좋지. 너무 많이 자르면. 유자는 유연성이 길어서 실생고의 경우 10년이 경과돼야 개화 결실한다. 10년이 넘어야 개화 결실한다. 정부에서도 수처의 영양 상태, 환경, 재배 관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경영 결실, 해거리가 심하다. 유자 해거리가 심해. 한 해에 많이 여러 번 보면 분명히 해거리가 옵니다. 그 원인은 유자 꽃이 많이 피우게 되면은 봄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봄순이 안 나오고 봄순이 나와야 그 다음에 꽃이 피어야 돼. 봄순이 안 나오면 해거리가 올 수밖에 없죠. 유자 꽃이 많이 피웁니다. 당근은 뿌리의 지하부 균형을 맞춰 줌으로써 화합을 향상 시키고 세근을 맞다로 넘어가서 수세를 안정시킨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자, 당근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 10월 중순경에 하는 게 제일 좋다 했어요. 10월 중순경에 제일 하는 게 좋다 했는데 사실상 제가 해보니까 7월 중순에는 하기가 힘들었어요. 7월 중순에는 하기가 힘들고 언제 하면 제일 좋냐면 퇴비할 때. 퇴비할 때 2월 하순이나 3월 초경에 하면 되죠. 3월 초경에 하면 뿌리를 바로 자르면 조치를 해갖고 그날 안에 묻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실험 성적으로서는 7월 중순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가장 좋다는데 야 이런 뿌리가 있을 때 가만 놔두면은 이 큰 뿌리 하나하고 이 적은 뿌리가 있는데 여기를 잘라줘가지고 1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생겼더라고 말이야. 그래 잘라줘야 되겠어요? 안 잘라줘야 되겠어요? 잘라주면은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잘라가지고 새로운 뿌리를 잘 내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수세가 강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입법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초월 발생은 1년에 2 내지 3회 발생하는데 적은 나무는 3회 발생하고 큰 나무는 2년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생물 개선은 왕성한 수세를 보입니다. 수천의 영양 상태가 불량하면 해거리가 하기 쉽고 다음은 질소량이 많은 경우 영양 생장이 활발하여 개화 결실에 불리하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 앞전에 2018년도에 처음에 막 추위가 왔을 때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냐? 질소질 거름을 너무 화학비료를 과용했을 때 2008년도에 추위가 왔을 때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나무는 500주, 1000주 된 것이 한두 주 남고 다 죽어본 그거보다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질소비를 많이 줬어요. 우리 기준량보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준량보다 2배 이상을 줬더라고요. 2배 이상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한 2, 3년은 재미를 봤어. 왜? 해거리도 적어지고 수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추위가 오니까 그런 나무는 싹 사거리 하고 하니까 좋다. 그래서 적당한 수비를 해줘야 된다. 결실된 성목을 질소를 줄이고 인상 가리의 양을 늘려서 삽밥을 유도하는 수세가
안정된 시기로서 대화 결식을 하고 균형 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범수리 기준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 내지 15cm 정도 고르게 발생하면서 여름수이 약간 발생할 정도의 수세가 대화 결식에 안맞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빌어줄 때 자기 농장에 한 100주가 있으면은 100주에 똑같이 줍니까? 똑같이 주면 안 되겠죠. 똑같이 주면. 거기 100주가 있으면 100주 중에서도 큰 나무가 있고 적은 나무가 있고 많이 달린 나무가 있고 해가리가 온 나무가 있고 그래요. 그럼 그것을 꼭 우리가 계산해서 주라고 보고 그렇지만 대충 그래도 보고 조금 많이 달린 나무는 조금 더 줘야 되고 또 전혀 안 달린 나무는 적게 줘야 되고 이건 한 몇 년 하다 보면 나무 수세가 골고루 좀 안정화가 돼요. 아니 나무 주로 비료주는 시기는 3월 상순 30% 주고 6월 하순 20% 주고 9월 중순 20% 주고 10월 하순 30% 주게 되는데 1년부터 3년새 그것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수시로 준다. 수시로 주되 요소를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소는 안 되고 질소, 연산, 가위가 골고루 들어있는 복합비료 들어야 된다. 복합비료. 그걸 실용하고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유자한테 화학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인산질이 많아요. 인산질. 우리 밥토양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산질이 많아요. 인산질이 많은데 인산질이 많은 토양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비가 장마철 같을 때 비가 한 3일 정도 오면은 어쩝니까? 유자나무 줄기가 파랗게 이끼가 끼어 올라오잖아요. 이끼가. 그것은 인산질이 많은 것이죠. 인산질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토양은 3월 상순하고 10월 하순에는 질소 이상 카리가 들어있는 복합비료를 주고 6월하고 9월은 NK를 줘요. NK. 인산질이 없는 비료. 이것을 시용을 해 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어른 양을 21, 17, 17로 기준을 했을 때 5년생은 3월달에 19kg, 6월달에 12kg, 9월달에 12kg, 10월 하순에 19kg. 그래서 총 62kg 주고 20년생 이상은 36kg, 24kg, 36kg. 그래서 총 110kg 주게 되는데 110kg 주게 되는데 보통 한 번 줄 때 20년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줄 때 한 1kg 정도 1kg 정도 그런 기준으로 시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월 하순 비료를 늦게 주라 그랬어요. 유자 다 수확하고 주라 그랬습니까? 수확하기 전에 주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10월 25일 이전에는 줘야 된다. 10월 25일 이전에 한 20일경에 주고 요 반드시 시원하고 요 비료를 제대로 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비료를 하고 로타를 쳐준다든지 뭐 다른 작업을 못 해주기 때문에 비가 오면 시원하죠. 비가 오면 내일 비 온다라면 오늘 전부 다 비료하러 가. 비료하러 가는데 10일 해놓고 비가 몇 미리 정도 오면 제일 좋을까요? 한 20 내지 30mm 오는 거 제일 좋아요. 그래야 비료가 제대로 녹고 유실이 안 돼. 그럼 비료 해놨는데 한 50mm, 100mm가 없다. 유실이 많이 생긴다. 그럼 그것도 감안해서 비료를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별로 그렇게 준 사람이 없는데 제1인상까지 이걸 살포를 해가지고 유자 품질을 향상시키고 저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늦게까지 막 물을 줘가지고 유자 따가지고 일주일만 되면 그냥 썩기 시작을 해요. 확 썩어버리면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유자 수확하면 생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유자를 수확을 하려면 20일 이상 물을 안 준 다음에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확하기 직전, 일주일 전, 5일 전까지 물을 줘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가공업자가 가서 가공하려고 보면 일주일만 되면 한두 개 섞기 시작해요. 옥사 썰어내고 이런 유자를 생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이상까지 살포하면 굉장히 저장력도 올라가고 또 부피가 또 줄어들고 또 착색도 좋아지고 또 무게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주는데 3회 시험을 해요. 8월 10일, 9월 10일, 10월 10일 이렇게 3번 사용을 하게 되면은 풍계동도 올라가고 금방 그렇게 썩는 거 이런 것도 예방하고 지금 솔직히 가공업자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설탕값이 예약지는 오르기 전에는 뭐 키로당 한 600 몇십 원에서 700원대 가다가 지금 1200원, 1300원대 가버려요. 키로당. 굉장히 올라갔고 또 가공업자들 노인들 어쩝니까? 노인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 옛날에 가공하던 업자들은 손쉽게 돈을 벌었는데 지금 가공업자들이 돈 벌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어저께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신문 곳에서 알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용 저장고 우리 군에서나 어디서 지원하는 3평짜리 어저께 3평짜리가 있는데 3평짜리 저장고가 있는데 여기다가 농산물 저장하고 김치 한 3통 저장했다고 한전에서 이건 가공품이다. 그래갖고 전기세 2년치를 벌금으로 매겨버려요. 그리고 이 저장고를 농업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전기세 폭탄을 맞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가공업자들이 또 어려운 이유가 전부 다 옛날에는 농업용 냉동 창고를 다 농업용으로 썼어요. 농업용으로 썼는데 유자 슬라이스 쳐가지고 설탕 유자 50% 설탕 50%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해동을 해갖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 저온 저장고를 농업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지금 한전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갖고 한 몇 년 전에 뭐 몇천만 원씩 세금 폭탄 벌금을 부과했고 지금도 이런 것은 이 저온 내일용 창고는 농업용으로 돼 있지만 한전에서 농업용 인정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그 당시부터 우리 김승남 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해가지고 저것을 통과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 지금 보면은 가공 공장은 전기가 산업용으로 돼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돼 있고 냉동 창고는 농업용으로 돼 있어요. 농업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가공품, 설탕 섞어서 했다고 가공품이라고 해갖고 농업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 김승남 의원이 어떻게 발의를 했냐면 입법 발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가공공장은 이 산업 가공공장이나 냉동창고나 농업용으로
농업용으로 해주라고 해주려고 입법 발의를 해갖고 우리 농식품부나 이런데 굉장히 그것을 많이 했는데 당분간 이제 어렵게 됐어요. 지금 전기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한전이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어렵게 됐어요. 그 전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나도 안 됐고. 그래서 이런 지금 그 농업 여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농업용 우리 전기가 이 앞전에 10월달에 오를 때 몇 프로 오른 줄 알아요? 몇 프로 올랐죠? 농업용 우리 전기하고 수산업 전기는 30% 올랐고 농업용 우리 전기는 23% 올랐고. 그런데 여러분들 사용 안 하니까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상대 지금 우리 농업 전기나 뭐나 우리 특히 하우스 하신 분들 하우스 하신 분들도 지금 등유 석유를 쓰고 있잖아요. 석유를 쓰고 있는데 석유가 제일 세금 보조율이 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석유가 리터당 1,600원 하면 1,600원 하면 면세유가 한 1,400원 정도밖에 안 돼. 200원 차이밖에 안 나. 면세유가 없고 일반 거스가 이렇게 차이 나고 휘발유 차이가 제일 많이 나죠. 지금 현재 면세유가 휘발유가 제일 싸. 휘발유가 1,500원대 갔을 때 한 970원 정도 가면 경유는 한 1,600원대 얼마 가냐면 한 1,300원 정도.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요 경유나 하우스 농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 등유 이런 것은 면세유하고 별 차이가 안 나다. 휘발유만 제일 차이가 많이 나다. 그래가지고 이런 여건이 굉장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전기세 농업용 면세 안 해주고 기름 면세 안 해주고 농사짓기 힘들어요. 아니 진짜 농사짓기 힘들어요. 저도 직접 경험을 해보고 하지만 농사짓기 힘든데 이런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이상 발의를 9월 10일, 10월 10일, 8월 10일, 9월 10일, 10월 10일 세 번 정도 사건을 해주면 별장 효과가 좋다.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요소는 0.5% 요소는 0.5%로 시용을 하는데 0.5%가 몇 g일까요? 0.5%가 몇 g이에요? 물이 한 말, 물 한 마리 몇 밀리터냐면 2만 밀리터예요. 2만 밀리터. 2만 밀리터 곱하기 0.5% 하면은 100g 나와요. 100g. 물 한 마리 100g. 요소는 100g. 제일 인산 칼륨이나 칼슘은 0.5 내지 1%. 1%는 200g이죠. 100g에서 200g. 인산 가리는 여기도 마찬가지 100g에서 200g 정도 살포를 해줍니다. 자, 얘들이 살포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이 퇴비 보정하는 거 후대에 둔 거 사용하죠. 후대에 둔 거 사용을 하는데 많은 양을 사용을 하려면은 이 퇴비 살포기를 활용해요. 퇴비 살포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퇴비 살포기로 활용을 하려면은 이 나무 사이가 500평은 돼야 된다. 이거 저희 농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퇴비 살포기로 퇴비를 뿌리다 보면은 50톤, 열차, 5톤짜리 열차 50톤을 제가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퇴비 살포기 빌려가지고 하면은 50톤은 하루 가지고 내려갈 때 제가 혼자 가서 뿌립니다.
꽂혀서 뿌려주는데 이런 사람 인력으로 하라는 못 쳤어. 깨비 값에 몇 배가 돼. 깨비 값이 할 수가 없어. 이런 장비 이용을 안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농사 지려면 이런 장비가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여기 하고 유전하고 사이를 유전하고 이렇게 있으면 유전하고 이렇게 있으면 한 해에는 이쪽 두 쪽 뽑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쪽을 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파지게. 2년에 한 번씩 파지게 이렇게 한 50cm 정도 깊이를 파고 제일 밑에 이게 유박 같은 거 좀 넣고 그 다음에 석회를 반드시 여기다 넣으면 안 돼. 그거하고 섞어서 내야 돼. 여기다가 석회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탭이 이 SS기 위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배기 같은 걸로 살짝 긁어내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필리아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덮었을 있는 거. 그래갖고 여기 나온 뿌리는 가위로 싹 잘라줘요. 깨끗하게. 그래서 당근 효과나 또 화약을 타주는 효과 이런 걸 넣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에 넣어요. 그 다음에 적과 합니까 안 합니까? 적과 안 하죠. 한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나무를 제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무가 유리화가 몽창 열려버려갖고 그 다음에 쥐가 오는 거. 이건 수세가 약해져갖고 거의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적과는 해거리가 심한 과수인 유자의 해거리 결시 방법 중 하나로 적과 방법은 전면적과 소품적과 국부적과가 있습니다. 적과는 수간 전체가 균일하게 적과를 실시하는 방법이고 국부적과는 결과 모지 발생이 적은 가지 과실을 모두 따주어 하지 발생과 활력을 촉진하여서 다음 해의 결과 모두 확보하는 방법. 이 방법이 뭐냐면 이거 정보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소금 적과는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전 나무에서 조금씩 섞어가지고 적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국부 적과는 올해는 이놈 가지하고 이놈 가지는 놔두고 여기 있는 걸 싹 따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여기 있는 가지는 놔두고 여기 있는 걸 싹 따고 이것이 부분 적과예요. 부분 적과인데 부분 적과는 좀 해보니까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면 적과를 해야 되는데 전면 적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걸 그런 사람은 좀 더 읽어보고 한번 적과 시기는 빠를수록 효과적이나 유자는 생리적 낙과가 심한 과수이기 때문에 아까 채성기가 끝나는 6월 하순부터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2, 3회에 걸쳐서 적과한다. 적과 정도는 상품화할 수 있는 최소 역과 비율은 60이나 유자는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수영과 수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역과비가 보통 80 내지 100립 정도의 열매 하나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과 대상 과실은 기형과 이병과 해충과 소과 직과 아까 저 직과 설명했죠. 직과 등을 먼저 따주고 나머지는 경차, 발육 소질이 역과비를 고려하여 작은 과실 등을 주로 적과하며 8월 말까지 완료한다. 역과비 환산은 가지의 평균 엽수
10년 내에 10cm를 조사한 후 가지를 기준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2차 성과는 7월 30일에 병충해 피해가를 중심으로 최종 요가비를 80대 1.5 내지 2배 유지한다. 저가는 8월 30일에서 최저 요가비 80대 1 유지한다. 이렇게 말인데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이 가지를 요 직경을 한번 재봐요. 직경을 재보니까 12cm가 나왔다. 12cm가 나왔는데 이 잎을 전체를 요 나무에 잎을 세워보니까 잎이 100장이 나왔다. 이 100장이 나왔다면 이제 몇 개 달래요? 열 개에서 12개를 달린단 말이에요. 100장이면 10개, 80장이면 12개. 이렇게 달리고, 자, 이 가지를 한번 재보자. 이 가지를 재보니까 한 10cm 밖에 안 돼요. 10cm. 10cm 밖에 안 되면은 여기서 잎을 100장이 아까 여기 잎이 100장? 100장이야. 1000장이 1000장. 1000장일 때. 1000장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10cm이기 때문에 대충으로 잎이 한 800장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과일 8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가나물 한단 말이에요. 가나물. 전체를 나무를 씌워보면 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지 하나 씌워보니까 1000장이 나왔어. 그럼 과일 10개는 12개 아니고 이러면 저 10cm요. 그럼 800장에서 800장 정도 달렸을 게 8개에서 10개. 그럼 이것은 8cm요. 그럼 이것은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 분명히 이걸 써야 돼. 그래서 80 내지 100일에 과일 한개 달린 거 요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면요. 지금 석회유합제 여러분 사용하니까 하니까. 유자는 석회유합제 반드시 활용을 할 줄 알아요. 활용을 할 줄 알았는데 보통 1.8리터, 8리터 한 마리 18,000리터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에 20리터, 한 마리에 200ml 사용해요. 그러면 90마리 나옵니다. 90마리 나오는데 석회유합제 28,000원 나오는데 90마리 하면 한 마리에 311원이 들어요. 311원. 그 다음에 황토유황은 18,000원 나누기 80ml. 그럼 225마리. 그럼 6만원 나누기 225마리면 267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는 18,000원 나누기 360ml 50만원 치 그럼 39,000원 나누기 50만원은 78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회유화합제로 약을 치면은 1,100만원 됐다. 300개, 10항에 10,775원이 들어가고, 황토유황은 11,000원이 들어가고, 기계유제는 19,500원이 들어가요. 그럼 약제 관계를 하면은 25마리 치게 되는데, 300평에 벨람 9,960원, 신화이, 응애약이 제일 비쌉니다. 응애약 1,040원, 플러스 살충제 400원 하면은 화학농약을 방지했을 때 6만원이 들어가요. 6만원. 그럼 석회유황제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황토유황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11,000원이 6만원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싸요. 친환경 자재가 싸게 들어간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기계유제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기계유제는 꼭 치더라고요. 기계유제. 기계유제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기계유제를 매년 치게 되면은 잔가지가 죽은 가지가 많이 생깁니다. 잔가지 죽은 가지. 그래서 저는 기계유제를 언제 쓰냐면 한 4년 만에 한 번씩 그렇게 했어요. 4년 만에 한 번씩. 한 번씩 기계유제 치는데, 이제 깍지벌레. 깍지벌레가 발생을 했을 때 기계유제 꼭 쳐야 돼요. 꼭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북서풍. 북서풍이 심하게 부는데
방풍림이나 방풍 시설이 없어. 그러면 요 기계비를 언제 쳐야 되잖아. 그러면? (12월) 하순에 기계비 쳐준 거죠. 12월 하순에 기계비 쳐준 거 좋은데, 그러면 차후 거기다 목선풍을 맞은 유자잎이 기계비가 딱 감싸주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훨씬 적게 돼서 피해를 적게 받아요. 목선풍이 심하면 깍지벌레. 이럴 때는 꼭 쳐야 되는데 나머지는 꼭 칠 필요가 없어요. 자주 치면은 해년마다 쳤어요. 해년마다 치다 보니까 장가지 죽은 가지 발생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세가 떨어졌죠. 여러분들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자잎이 멀리서 봤을 때 하랬는데 기계유자를 쳐놓고 한 열흘 후에 가서 멀리서 똑같은 방향에서 봐. 유자잎이 파랬는데 기계유자를 쳐놓고 열흘 후에 가서 딱 한번 보면은 유자나무 잎에서 붉은빛이 딱 돌아요. 그만큼 고데기로 있다는 그런 유자나무.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기계적으로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깍지벌레가 있어가지고 기계기계를 쳐야 되겠다. 이럴 때는 언제 쳐준 것이 되냐면 전지전쟁이 끝나고 전지전쟁이 끝나고 4월 상수 싹 트기 전에 쳐주면 좋아요. 싹 트기 전에 깍지벌레가 심하게 발생했을 때 전지전쟁이 끝나고 4월 상수에 쳐주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에 대해서는 화학비료량을 줄이고 바로 대비 위주로 이거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풀을 재배할 줄 알아요. 소생 재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생 재배를 하게 되면 유기물 함량도 늘리고 이런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 들어가서 경운 효과가 나와요. 경운 효과.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걸 뭐야 하면 페어리 비치 70%에 홈에 30% 섞어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는 효과가 제일 좋아요. 매년 이렇게 했어요. 매년 이렇게 하다가 요즘 페어리 비치하고 홈에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뭘 뿌렸냐면 여기서 인터넷 나이가스 뿌렸어. 그래서 이런 풀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 함량도 높아지고 잔풀이 안 나고 또 제초를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제초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파종을 할 때는 홍액은 9월 상순에서 11월 상순 이거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파종할 때 그 해의 기후를 잘 참작해서 파종을 해요. 예를 들면 너무 빨리 파종을 해놓으면 나중에 유자 수확할 때 전부 다 풀 속에 숨어가지고 유자 죽기가 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잘 감안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또 아니면 11월 30일까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해충 제일 중요한 게 병해충 방지입니다. 병해충 방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흑점병, 대대입, 대수꽃방, 요궁에, 중궁에, 진균에, 숙균에, 염증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검정염병, 흑점병이에요. 자, 유자가 이렇게 흑점병 똥한 거 이거 갖고 가면 가격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받아요. 아시죠? 힘들어.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 검은 전문병, 흑점병은 반드시 병균이 죽은 가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죽은 가지.
죽은 가지에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죽은 가지가 없으면 흑점병이 오질 않아. 자, 흑점병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죽은 가지가 있고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문전문병은 디펜더, A4, 플러사이 이런 약제를 방지하는데 디펜더는 발생 초기 11일 간격 4회 이내에 30일까지 사용해. 물 20리터당 16g 사용해. A4는 발생 초기 10일 간격으로 3회 이내에 21일, 또한 21일 전까지 물 한 말당 5g. 그 다음에 플러사이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왜 꼭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즘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 완전 강화됐잖아요. 강화돼가지고 수확물에서 이 사용 가능한 디펜더를 쓰더라도 수확물에서 나중에 무작위 척추를 해서 검사를 해봤을 때 농약이 거치되면 그 농산물은 전량에 해줘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 초기에 4회 이내에 30일 전까지 이런 거 반드시 기준을 지켜서 사용을 하라고. 이런 기준을 지켜서 사용을 해야 농약이 검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유럽 쪽에서요. 지금 유럽 쪽에서 유자즙 지금 유자즙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도 간간히 우리 농장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유자즙 좀 봐. 직접 전화가 오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식품 첨가물로 유자즙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는데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농약 검출이 까다롭습니다. 농약 검출이 까다로워가지고 우리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유럽 가가지고 농약 검출이 유자즙에서 한 40% 나와요. 40% 나왔어요. 그럼 60%밖에 수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출회사하고 몇 번 미팅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안 나오게 하려면 무농약으로 해갖고 계약 재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계약 재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계약 재배를 하면 어째 우리 농부가 돈을 벌어야 계약 재배를 하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단가가 맞지가 않아요. 단가가 맞지가 않아갖고 지금도 확실히 먹었습니다만 20리터 유자 물 20리터 지금도 16만 원 합니까? 어쩝니까? 16만 원 해요. 16만 원 하는데 이 가격 갖고는 우리가 무농약 계약 재배를 할 수가 없어. 돈이 안 나와. 왜? 유자 증량이 워낙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농기술회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갑옷을 제외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송 강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무농약 재배하면 안 나오잖아요. 이제 무농약 재배를 하면 화학농약을 쓸 수 없고 화학 비료를 3분의 1로 줄여야 돼. 줄여야 되는데 솔직히 3분의 1 줄여갖고 한 사람 별로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는데 그런데 유기농은 뭐야라면 화학 비료를 일제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기농 재배가 극히 힘들어요. 그래서 무농약 계약 재배를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우리가 무농약 계약 재배를 해서 유럽에 식품 첨가물로 유자즙이 많이 필요하니까 줄 수 있는 방향 센터급 같아요. 지금까지는 단가가 맞춰서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다 유자하고 관련이 다 돼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 유자가 중국이나 유럽, 지금 북유럽 쪽에 지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꾸준하게 수출을 하려면 농약 검출이 절대 안 돼야 돼. 농약 검출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지켜갖고 잘 연습시라. 그 다음에 이제 대대인병입니다. 대대인병은
나무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열매에 이렇게 그냥 구성같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뇌대병은 싹날 때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나 친환경 가운데 요령을 좀 잠깐 전하는데요. 석회용합제는 3월 하순하고 6월 3일 중에 두 번 정도 살포해 주면 석회용합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병도 잡을 수 있지만 충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마철 그냥 온도가 26도씨 이상일 때는 사용하면 안 돼요. 온도가 낮을 때 사용해요. 반드시. 온도가 낮을 때. 26도씨 이하일 때. 그래서 3월 하순에 사용할 때는 물 한 마리에 300ml 넣고 6월 3일 중에 사용할 때는 물 한 마리에 200ml만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석회용합제를 쳐놓고 기계유제는 한 달 이전에 절대 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야, 그런 거 잘 지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황토유황을 친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황토유황은 6월 하순에서 10월 6일까지 10 내지 15일 간격으로 온 위에 더 이상 쳐도 돼요. 한 10번 같이 쳐도 돼요. 쳐야 되는데 물 500m에 황토유황 2리터, 유화제 1리터, 식용유 2리터를 넣고 섞어서 이것을 이따가 여기 친환경 자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따 거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입병에는 베노일 조합에 밴더, 옥시네, 적합 이런 것을 살포를 하게 되는데 이건 발생 초기 막 싹이 한 5내지 7cm 정도 날 때 이때 방제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붕해 이거 참 문제입니다. 노붕해 문제인데 이것은 노붕의 그 충은 아주 충이 적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적기 때문에 보이질 않고 충이 발생을 해가지고 껌해져야 그때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데 온도가 높고 한 열흘 이상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농사 지은 여러분들은 노붕해가 이제 확 오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요.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노붕해가 어디에서 오냐면 이런 게 아직 그 좀 수세가 약한 데서 이런 데서 오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데 오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입을 따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 오시고 식물 연구기관이 있어요. 실제 연기로 그걸 딱 봐보면 노붕해가 발생하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제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이거 노붕해나 응애는 저는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화학농약을 안 치거든요. 화학농약을 안 치고 이제 기계 이제 3, 4년만에 한 번씩 치고 그 다음에 석회용합제 1년에 2번 치고 나머지 이제 황토용합이나 식용유를 쳐요. 식용유를 치는데 15일 간격으로 황토용합 식용유 치면은 응애랑 노붕해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발생을 안 해요. 노붕해 무조건 내차를 잘해야 돼. 내차. 하여튼 열흘 이상 비가 안 오고 기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붕해가 오구나 이걸 미리 생각을 해야 돼.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약재로 방제하는데 노붕해는 약재는 호두, 시나리, 지조, 섹스큐, 이런 약재로 방제하는데 이런 약재는 호두를 이번에 치고 다음에 치고 하면 어쩌겠어요. 다음에 이거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호두를 치고는 다음에는 시나리 쳤으면 지조, 이렇게 올려가면서 쳐요. 바꿔가지고 그래야 내성이 들어요. 내성이 들어있는데 발생 초기에 수학 21일 전까지 2회 이내로 사용돼요. 호두는 오늘 20일 저랑 10일 그 다음에 신화에는 한 입당 2마리 내지 3마리 발생했을 때 수학 7일 전까지 3회 이내에
물 20리터당 10g만 갖고 10g 갖다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찬을 잘 하느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틀려요. 예찬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궁에는 눈 나쁜 사람 빼놓고 농기에는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초기에 방지가 가능한데 이걸 대발생을 해가지고 알, 어른벌레, 어린벌레 이거 섞여 보면은 절대 한 번에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2마리 내지 3마리 발생해서 초기에 방지를 해요. 초기에 방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귤 중에는 이 유자 열매나 요 잎에 있는 연녹소를 잡아보고 연녹소를 뺏어 먹기 때문에 유자가 이렇게 잎이 하얗게 이 정도 나아졌다라면 한 번 쳐갖고는 절대 방지 못하고 또 의약이 제일 비싸. 의약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이걸 초기에 방지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의해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친환경 재배를 안 하더라도 자담 오일이나 또 식용유나 황토 유황을 활용을 해서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런 약재를 활용을 해서 방지를 하면은 방제 약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 그리고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